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 교육과대학의 이경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명한 토론자분들은 간단한 목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하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환 조선일보 과학 전문기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주실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 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형민 연세대학 교육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자 양력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토론자 양력은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하령 연구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고요. 그게 이제 2003년에 일어났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고 이게 이제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조금 많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지금 감염자와 또 이제 사망자도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WHO에서는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고 이게 전 세계 국가에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전에 발생한 사스의 사태하고 비교해 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과학적 데이터, 그러니까는 이제 바이러스 염기 서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빨리 사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염기 서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알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 프로토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국제적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염기 서열을 보면 이제 박쥐에서 분리한 그 RATG 13 이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96%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 바이러스는 한 79.5% 이게 이제 그 저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매개하는 그런 아까 얘기한 수용체라든지 바이러스 단백질이 그 사스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백신 치료제 연구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러한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좀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빨리 이것이 그 백신이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보도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또 독일의 보도도 있었지만 이 또 초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대부분이 보면은 좀 60세 이상의 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질문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특히 사스에서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면역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정말 무증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그 개체의 어떤 면역 이것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병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좀 나오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많이 이제 아픈 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은 덜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자기가 증상을 모를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이유는 이제까지 그 항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바이러스 자체의 증식을 저해시켜서 우리가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계속 해야겠지만 어떤 그 숙주의 면역 시스템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대부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항바이러스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회피하는 바이러스가 회피하는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을 바이러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 기전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회피 기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차세대 미래의 바이러스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의 면역 상태를 생각하고 또 바이러스가 그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을 우리가 막아본다면 또 다른 개념의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숙주의 면역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돼서 어떤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다 전문가인데 제가 그 비전문가로서 그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통 항상 뒤에 발표를 해서 앞에 분들이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저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이름이 갈라놓은 순위 아주 높네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아마 기자 언론에서 다 궁금한 거 나중에 Q&A를 할 텐데요. 저는 그 크게 봐서 하나는 그 정책적인 면, 하나는 R&D, 뭐 둘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여러 발제자들이 그 발표를 하실 때에도 선제적인 검역, 선제적인 조치를 한 단계, 두 단계 앞서서 했지만은 시행하려고 할 때 이미 닥쳐버렸다. 그래서 뭐 선호수를 더 앞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후베이성에서 오신 분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어떤 선제적 조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상 그 기내 방송을 할 때 그 산소 마스크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있더라도 부모가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기에 처한 아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인류애적인 동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나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늘 이런 그 전염병이든 혹은 대형 사고든 원전 사고 같은 그런 대형 사고든 그런 것이 발달할 때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누가 이 재난 상황을 지휘하는가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늘 박사님들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잘 안 보입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전문가들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족한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수배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지식에 바탕한 과학에 바탕한 조치들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부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을 쫙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뭐 지금 곧 신속 진단을 한다는 현장 진단을 한다는 6시간짜리 진단 기기보다 훨씬 더 빠른 수십 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 이건 언제쯤 개발될까요? 하니까 그런데 다른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와야지 혹은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들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고 계속 자꾸 단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1월 10일 날 전해졌습니다. 그날은 중국 과학자들이 바이러스 연기 사유를 올린 날입니다. 그러자 그 NIH 산하 NIAID에서 바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약사와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 제약사들은 과거에 메르스 백신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영양들이 부족하지만 있는 영양도 분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잦아들면은 기껏 어떤 제약사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공공 조달 시장에 포함시켜서 정부가 비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종훈 교수님께서 손 씻기에 대한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스크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만 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좀 더 주의해서 개인 위생에 대한 것, 특히 손 씻기에 대한 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세 명의 훌륭하신 발제자께서 우리가 2년부터 겪었던 사스부터 해서 지금 겪고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그거를 이제 당연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 준비하는가? 거기서 우리 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놓고 WHO나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다른 관계 정부나 그 대응 훈련, 각자의 역할,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 준비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이런 발생이 되면 우리가 메르스로부터 아주 확실하게 교육이 된 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겪어보지 않은 감염병은 우리가 예측한 것이 틀릴 수 있다.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까지의 정보, 과거의 경험, 아니면 새로운 것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몇 가지 정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이럴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은 다르게 또 얘기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어떤 괴담이나 막연한 공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싹 튼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평상시에 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학계가 해야 될 것은 정부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빠른 분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거고 이걸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이거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이 사실은 예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해주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재갑 교수님 계신 우리 감염학회, 그다음에 지금 이영민 교수님 계신 또 진단의학회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진단 시약의 빠른 보급, 그다음에 환자 발생에 대한 빠른 처치와 또 준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역학회나 예방의학회 그리고 바이러스 학회까지 포함해서 여러 관련 학회들이 새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답을 마련하고 그 답을 언론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언론은 그것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고 그 현장을 책임지지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학계는 도와주는 역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나서 2015년 9월 1일에 방역 대책의 개편 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의 유입 차단, 조기 발견, 확산 저지, 의료 환경 개선, 대응 체계 개편, 또 R&D 지원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뭘 해야 될 것인가 분주하게 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정리하고 신종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뭐가 추가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정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차분하게 진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연세대 이영민입니다. 현재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체계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지금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메르스와는 달리 지역 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지역 사회에서 전파되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초기에는 중국만이 메인 포커스였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지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방역 시스템에서 잘 맡고 계시지만 저희가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 학회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작업을 많이 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을 통한 진단법들을 보급을 하였고 2월 7일이 되면은 전국에 위치한 대략 한 40에서 50개 정도의 의료기관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단법을 빨리 보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 신속한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이미 2017년부터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두었었고 거기에 따른 몇 건의 승인 작업들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준비해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진단 시약을 저희가 확보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진단이 확대가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이 된 환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는, 즉 리스크를 저희가 더 줄여줄 수 있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법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방역 대책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단법을 개발을 하고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진단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입니다. 벌써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변이점만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단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법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추가 연구와 그다음에 추적 조사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앞으로 전문가 집단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공조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저희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잘 아는 것을 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빨리 파악을 하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역량의 확보와 그다음에 각 학회별 특성에 맞는 연구의 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감염학회 같이 환자를 보는 곳에서는 당연히 환자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예방의학회나 역학회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모델링이나 예측들을 하실 수 있게끔 잘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대한진단검사학회 같은 경우도 이런 진단이나 이런 검사 방법들을 잘 더 평가를 하고 잘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식이 생산돼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이 되고 바이러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패닉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하시는 중에 저희 국민생활과학자문단에서 국민이 궁금한 내용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시간이 생각하신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재갑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감염 환자가 다녀간 영화관이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을 한 후에 다음 주에 문을 연다는데 안전합니까? 폐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국민이 하셨는데 혹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보통 환자가 거쳐간 곳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소독을 하게 되고요. 일단 소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소독제 바이러스에 사멸하기 때문에 소독된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저희하고 충북대하고 예전에 이제 메르스 환자 입원했을 때 입원한 병실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병원은 이제 환자가 있었던 공간이고 농도가 진하게 되니까 좀 오래 사는데 그런 경우에 최장 한 3, 4일 살긴 했는데 그건 병원이라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을 거고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뭐 하루 이상 못 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소독까지 하면 소독제는 100% 사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 당국의 소독 이후에는 전혀 문제 없이 다니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박은수 의원. 안녕하세요. 저 박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경제가 너무너무 망하고 그러지 않아도 망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크게 망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이게 전체적으로 저 중국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숫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게 매일매일 이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가하는 환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퍽퍽 늘고 있어요. 저 1월 30일부터만 1900, 그 뒤는 빼면은 1900, 2100, 2500, 2900, 3200, 3840명. 사망자도 계속 40명에서 했다 50명 했다 지금 65명으로 되니까 아직도 신환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경을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40%가 우한 아닌 데서 온다는데 이렇게 국경을 어설프게 닫고 있으면 이게 끝이 안 나면 오히려 그 데미지가 더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그냥 잠복기가 14일이 맥시멈이니까 14일 동안만이라도 시한부라도 닫고 그 안에서 컨택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냥 짧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는 질본 장이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이 메르스 때 우리가 바이러스 확보를 했는지 이종구 전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한 사람은 환자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바이러스를 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못 믿으니까 미국으로 보내라.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내라고 그때 야당 지금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막 우겨서 바이러스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나온 뉴스는 이제 바이러스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하는데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바이러스가 확보가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네. 끝으로 하나는 그게 RT-PCR인가요? 이영민 교수님 6시간 만에 빨리 나오는 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빨리 나오는 거 정확하고 역전사 방식의 RT-PCR이 맞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역학적인 문제는 우리 이종구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부분은 제가 아니고 이주실 그때 당시 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시작해서 이제 여름에 끝났는데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환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역에 관한 부분은 말씀 조금 드리는 것과 좀 다른 측면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6번, 17번, 18번 환자는 이미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싱가포르, 태국, 일본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뭐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느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직 도처에 바이러스는 널렸는데 내가 열심히 이제 컨택트를 하지 않고 하면 사실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주의하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옮지 않도록 손 열심히 딛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 에티켓이나 이런 것이 깔려야지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 국경을 차단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 밝혀졌죠. 왜? 인플루엔자는 했더니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전국위에 환자가 3분의 1이 들어왔는데 결국 저희가 2개월 지나서는 이제 검역 조치를 풀었죠. 그 다음에 검역을 안 했습니다. 이제 다만 검역을 했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얼마나 환자가 줄어들 것이냐 그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스하고 다른 측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역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환자를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질본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실 원장님께서 네, 의원님께서 2015년 당시에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해서 국내 연구자한테 분양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나 그 독일에 그 이제 우리가 연기 서열할 때 빨리 보내서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보냄과 동시에 저희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 나온 결과를 국제적으로 같이 보고 또 그때 바이러스 학회에 저희가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 시퀀스 나온 걸 공유해서 그 나온 시퀀스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려하셨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 메르스가 혹시 중동에서 발생했던 메르스하고는 다른 거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새로 분리한 바이러스가 어떤 정도의 그 변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 그 변이의 의미는 뭐다라는 거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지금 이럴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역할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 연구센터가 있고 역사적으로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연구를 하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이러한 사태가 발발할 시에 어떻게 그 관련 학계를 빨리 모아서 누가 어떤 것부터 빨리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 바이러스 분리는 어떻게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할 수 있다면 과거의 메르스 백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에 하던 연구를 어떻게 중단할 것이냐 갑자기 연구 필요한 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신종 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 마련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김명자 회장님. 네, 마이크가 이 테이블에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진화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가 4천만 배가 빠르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결국 백신 개발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이츠 재단이
영어로는 유니버설 백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듣는 그런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과학자들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유니버설 백신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는 학계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용석 교수님 또는 뭐 좋습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부하령 박사가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 유니버설 백신은 저희가 한국말로는 범용 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범용 백신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변종이 많기 때문에 한 바이러스 종류에 대한 범용 백신을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백신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듣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듣고 그런 백신은 아닙니다. 그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실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범용 백신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범용 백신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매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종에 다 효능이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 백신의 지금 개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많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이것이 다 바이러스가 다르더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에 일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면 모든 그 변종 바이러스에 다 듣는 백신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사실 백신이라 하면은 항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면역 보조제를 집어넣습니다. 강력한 면역 보조제를 집어넣으면은 더 효능이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의 효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범용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범용 백신, 유니버설 백신이란 개념은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게 그 한 바이러스의 변종만 해도 듣는 그런 범용 백신을 만든다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용 백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백신을 만든다 하면은 우리가 변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니버설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그 백신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축적해서 그런 변종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리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연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컨셉은 잡고 있지만 쉽게 지금 그런 백신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3종 가량 알려져 있고 그중에 7가지가 인체에 감염이 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범용 백신,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최신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네. 과학기술 하려면 종신회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되는 것이 접촉하고 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의 접촉 방법이 있습니까? 비말이라면 침방울을 통해서 이제 날아가는 뭐 보통 1m 정도 날아가서 실제로 이제 바로 마주보거나 이러면 전파되는 걸 비말 전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말이 침방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환경을 오염을 시킵니다. 또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을 이제 손에다가 하거나 이런 바닥에 하면 이게 오염이 되는 거를 이제 손으로 만진 다음에 입에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접촉 또는 이제 간접 전파 형태로 얘기를 하는. 접촉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 병원 안에서 되게 전파력이 강했었던 주된 이유들은 병원 안에서는
그 병원 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에어로졸에 대해서 날아가는 여러 시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가래를 뱉게 한다든지 석션이라 그래서 가래를 뽑아낸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바이러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폐에서 날아오게 되면 병원 안에서는 좀 더 이제 뭐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뿐만 아니라 많이 나온 바이러스가 전반적인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이제 예, 그것도 접촉 일정이 간접 전파 형태로도 많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접촉 아니면 비말인데 비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로졸 말씀하셨는데요. 뭐 어떤 게 공기 중에서 비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비말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에서 저희 말을 하면 침방울, 눈에 안 보이는 침방울인데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침방울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많이 날아가 1m, 재채기하면 3, 4m 정도 날아간다 하지만 대개는 1m 정도밖에 못 날아가니까 이런 형식으로 단거리에서만 감염될 수 있는 걸 비말 전파라고 하고요. 에어로졸이라면 이게 아주 뭐 결핵이나 홍역균처럼 아주 가벼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파티클이 아예 자체가 날아가서 공기 흐름을 통해서 날아가는 걸 이제 공기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개 호흡기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임을 할 때 이거를 취소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전혀 괜찮은 거냐? 접촉만 없으면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지역 사회는 전파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취소할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기는 한데 일단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외출 자제하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밖에 다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할 때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러 많이 모일 필요 정도는 없으니까 지금은 뭐 아직은 그런 걱정 없으니까 또 특히 이런 자리야 또 중요한 정보 전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방역 당국에서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모임 자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아주 질문을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국민 자문단에서 그 모은 기자들의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뭔지 하는 이런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사스는 날이 따뜻해지면 잦아든다고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건지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예, 3번은 이제 역학조사를 현재까지 한 상황에서는 남자가 많은 거로 돼 있고 올드에이지가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창기에 수산시장과 관련돼서 어린애들이 가거나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많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더 많은 자료는 아직 이제 축적돼 있지 않아서 발표된 자료만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러스에 관한 사스 바이러스가 날이 따뜻하면 잦아들 것이라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바이러스 학 하신 분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아까 말씀드린 외피막을 가진 바이러스들은 가까운 상태에서 전파되도록 진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숙주와 숙주 사이가 가까워야만 전파되기가 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 숙주 사이가 먼 가운데 오랫동안 자연 상태에 방치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즉 감염력을 빠르게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주변의 기온이 높거나 지금 아까 이재갑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저희가 기침을 해서 비말을 통해서 비말의 사이즈가 보통 저희가 작게 봐도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에서 150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마이크로면은 5,000 나노미터인데요. 그 안에 100짜리의 직경을 가진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시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침방울 하나에 바이러스가 몇 개쯤 들어갈 수 있다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밥 같이 먹고 그러다 튀면은 당연히 그렇게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될 테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친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꼭 발바닥이 아니고 책상 바닥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바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을 손대면 괜찮지만 앞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며칠 된 건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진 상태로 그게 다시 나의 호흡기에 가까이 오게 되면 비말 감염처럼 바로 접촉하는 거하고 유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매개물 감염이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방역할 때 그 이런 표면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러한 왜 피막을 가진 바이러스들은 환경 내에서 굉장히 감염력을 빠르게 잃게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생화학적 반응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생화학적 반응이 유리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에게는 훨씬 불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매개물 감염이 훨씬 잦아들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느 임계치까지 잦아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에피데믹이 다운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게 저희 바이러스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궁금증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영민 교수님, 이제 그 RT-PCR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매스컴을 접한 국민들이 가서 누구나 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예, 아직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육하고 평가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고요. 시행을 하는 기관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 40에서 5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40에서 50개 정도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보통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사용하는 시약은 저희가 메르스 때 다듬어 놨던 긴급 사용 그 처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사의 신뢰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될 거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 기간은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검사가 보험에서 처리가 일부 될 거기는 하지만 충분한 역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도 이제 궁금해하거나 불안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처리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을 한 하루에 한 10,000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적응이 되지 않는 검사를 위해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이 큰 위해 요소가 되기도 할 거고 저희가 리소스의 어떤 유용한 사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 그런 검사를 더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상의사분들께서 인디케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될지는 아마 이재갑 교수님께서 조금 더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일단은 사례 정의가 이제 바뀔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2월 7일 날 예정된 개정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제 후베이하고 그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우선 검사 거기서 오신 분들은 조그만 증상 발열이든 뭐 호흡기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다 검사하는 거로 바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시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그 기존판이 폐렴 정도까지 온 사람들을 주로 확진하는 단계로 밟았는데 시약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중국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그러니까 중국을 여행 다녀와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12번, 16번, 17번처럼 이제 중국 외의 국가
이제 중화권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들어와서 지금 특히 이제 초기에 진단이 안 되면서 이제 추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건가, 어떤 국가부터 대상을 삼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내일 바로 나올 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추가할지 문제가 오늘 새벽부터 지금 저희가 새벽 내내 지금 그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랑 전문가 뭐 이영민 교수님 들어가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랑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오늘 중에 결정돼서 내일 모레자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 이틀 정도 숙고한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네. 박쥐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박쥐가 우리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박쥐의 살아있는 박쥐들을 많이 좀 소위 없애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들이 없어서 좀 궁금했어요. 또 거고 이제 뭐 하나만 더. 예. 아니 그 마스크 있잖아요. 전 마스크 쓰고 왔다 지금 벗었습니다만은 마스크가 하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고 그게 며칠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누가 정보를 좀 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쥐에 대해서 어느 쌤? 네, 정 교수님. 이종구 박사님이 옆으로 마이크를 주셔서 박쥐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쥐는 한 5천만 년 이상 돼서 진화된 거고요. 전체 포유류 중에 20%가 박쥐입니다.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거고요. 박쥐는 북극하고 남극 대륙을 뺀 세계 전역에 존재하고 지금 저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고 있는 숙주로 보고 있는 박쥐는 관박쥐인데요. 이 관박쥐는 곤충들을 먹고 사는 박쥐입니다. 그래서 농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수분도 해줍니다. 그래서 꿀벌을 없애는 문제하고 지금 같은 수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애기보다는 저희가 그들과의 갭 혹은 디스턴스를 적절하게 잘 생활 문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스크에 관련해서 누가 예, 마스크는 지금 지금 국민 진짜 궁금증이 그 마스크랑 같이 있는데요. 혹시 마스크가 지금 정도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품질 관리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마스크 등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KF 등급인데 코리아 필터라 그래서 한국형 필터 등급으로 현재 이제 공인받고 있는 건 80, 94, 98이 있습니다. 그래서 KF 8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5 마이크로 미만의 그런 그 뭐 세균이나 파티클들을 뭐 80% 제거하는 거, 94% 제거하는 거, 98% 제거하는 거 이렇게 다니기는 한데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침방울에 묻어서 날아오니까 침방울만 막히면 그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F 80 등급 이상만 사용하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KF 80 외에 쓸 수 있는 마스크는 동등한 효과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라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드라마 보면은 이제 수술하는 분들이 쓰는 그런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라 해서 치과 의사가 쓰는 마스크 정도는 KF 80 등급이라고 돼 있고요. 일단 KF 80이 붙어 있는 거는 그 회사가 거짓말만 하지 않는 거면 일단 식약처 승인을 받은 겁니다. KF 80이라고 써 있는 거. 그리고 KF 94 등급은 주로 의료인들이 쓰는 겁니다. 의료인들이 뭐 홍역 환자를 보거나 결핵 환자 이거 에어로졸로 날리는 거는 최소 KF 94를 써야 되고요. 또 신종 감염병 환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제 의료인들은 그런 바이러스 농도를 아주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는 사람과 만나서 근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이런 환자를 볼 때는 KF 94 이상을 쓰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제 KF 94를 요새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KF 94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KF 94를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가 안 좋고 젊은 분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심장병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이 필터가 이렇게 조밀조밀한 KF 94 이상을 쓰면 잘못된 호흡곤란 때문에 심장에 압박이 되거나 폐에 압박이 될 수 있어서 호흡곤란을 느끼시는 상황에서는 빨리 마스크를 벗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제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변을 통해서 하는지 그 지금 국민이 궁금하거든요. 이종구 박사님이 오늘 발표할 때 소변
사스는 틀림없이 소변에도 나왔고 대변에도 나왔고 설사에서도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정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임상 샘플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 트랜스미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표를 특별히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사스는 1차적으로 호흡기 그리고 그 다음에 손꼽으로 하면 소화기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메르스 때는 주로 폐렴으로 끝났지만 사스는 이미 그 호흡기 플러스 소화기 감염이 확인된 바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지금 사스하고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적어도 염기서열 입장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분변으로 인한 바이러스 방출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는 경로는 역시 호흡기로 들어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변으로 해서 분변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네들이 화장실에서 만약에 방출이 됐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있느냐? 네, 저는 바이러스 학자 입장에서 봐서는 낮지만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기 뒤에 서 계신 질문하신 분. 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세계일보의 이강진이라고 합니다. 저 이재갑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주제 발표를 해주셨을 때 이제 지역 사회 전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제 오늘 이제 16번 환자나 17번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뭐 일정 기간 이상 좀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두세 단계를 앞서서 조금 보기 위해서는 피해 최소화 전략도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그널을 보일 때 또는 뭐 어느 정도의 확산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뭐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방역 단계를 옮기는 게 필요할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서 유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제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내에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가 컨테인먼트라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것만을 집중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들어오는 것 부분들이 모르고 들어오는 환자들, 특히 이제 다행히 뭐 12번이나 16번, 17번 환자들이 이제 빨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형태까지는 안 가는 형태로 잘 막히기는 했지만, 이건 대부분 의료진들이 환자를 잘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 중간중간에 어디서 모르게 섞여서 유행을 해서 일단은 감기 환자처럼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안 해버리면 이게 신종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을 아까 이제 그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부분인데, 지역사회 내 그런 유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에는 시약, 진단 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심할 만한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에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1명, 2명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바꾸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을 막는 방식, 특정 지역이 유행을 한다면 그 특정 지역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개별 병원들이 그런 환자들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의 그 단계 또 방역의 정도가 아주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감시 또는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는 감시와 모니터링이 빨리 선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선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그 지역사회 유행의 조짐이 확인되면 바로 방역의 단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시기가 앞으로 1, 2주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다음 주도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지금 좀 지났지만요. 혹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세계 동위원소 기구 호남 국제협력 조정관입니다. 오늘 같은 그런 유익한 토론회를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감염된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망 사고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매일 뭐 40명, 5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어느 쌤이 답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른 측면을 좀 그 나라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통계 자료는 우한과 우한 이웃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최대 뭐 4배 이상 차이 나고 어떤 때는 열 몇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일정 부분 유행이 진행되면은 우리 이제 영어로 오버플로라 그러는데 서지 오버플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그래서 의료기관의 예비 병상을 확보하고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1000병상짜리 병원을 몇 개 더 짓는다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WHO가 국제보건위기상을 선포하는 데는 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의료 자원이 충분하고 대처 능력이 강하다 많다면은 좀 이거를 그걸 감안해서 선포하고 그것이 없다면은 좀 강하게 선포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려도 저희도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 아마 일주일만 더 늦었으면은 모든 의료기관이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우한 지역에 적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경과돼서 오늘 이 토론회를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합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해주신 이 발표자, 주제 발표자 여러분들, 또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 또 방청회에 계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